네, 안녕하세요. 배달원 부족 지역 도출 및 가맹점 매출 예측 모델링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공덕이츠입니다. 저희 팀은 DSDA로 팀원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동일한 배달 매출 로그 데이터를 활용하여 각 파트별로 각각의 과제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인 저 이지윤이 배달원 부족 지역 도출 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다음 발표자이신 양지연님께서 가맹점 매출 예측 프로젝트를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배달원 부족 지역 도출 프로젝트는 크게 5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문제 발견 단계에서는 배달 시장의 현재 문제점에 집중을 하고 정의에서는 지역 분류 기준을 보여드릴 것이며 가설 검증을 통해 지역 분류가 적합한지를 확인하며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배경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내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배달원 부족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많은 매체에서 보도하기도 했고 실제로 배달비가 계속 오르는 것만 봐도 계속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이미 대부분의 배달 플랫폼들이 배달원 모집을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진행 중인 이벤트 중에 하나를 예시로 가지고 왔습니다. 무려 아이오닉 자동차를 경품으로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없이 아이오닉 자동차를 뿌리는 마케팅을 무한정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진행할 수도 없고 진짜 배달원이 부족한 지역에 배달원을 모집하는 것이 전체 지역의 배달원을 모집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배달원 부족 지역 도출을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배달원 부족 지역 도출 프로젝트 정의 파트에 앞서서 저희 데이터를 간략히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저희가 활용한 데이터는 2020년 1월에서 6월 중순까지의 로그 데이터로 가맹점, 주문자, 배달원에 대한 정보와 접수 시간, 배차 시간, 배달 완료 시간, 취소 시간 등의 시계열 데이터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는 직관적으로 배달원 부족이란 배달 건수가 많지만 배달원 수가 적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것이죠. 실제로 일별 배달 건수와 배달원 수 추이를 보았을 때 두 지표는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수요와 공급이 맞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모든 지역이 이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배달 건수에 비해 배달 원수가 적은 지역을 저희는 배달원 부족 지역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저희는 동별로 부족 충분 지역을 분류하였습니다. 유의미한 분석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동 단위는 되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동별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서울시 데이터만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1월에서 6월로 구성된 데이터 중 지역 분류는 4월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한 뒤 5월 이후 데이터로 검증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 편차를 해결하기 위해 동별로 매월 60% 이상의 영업일을 가진 동만을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동별 배달 원수와 배달 건수를 집계하였고 배달 원수에 비해 배달 건수의 단위가 크기 때문에 정규화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이후 한 명당 건수를 계산해 주었습니다. 앞서 구한 한 명당 건수를 기준으로 부족 충분 지역을 나누어 본 모습입니다. 한 명당 건수 수치가 클수록 인당 일하는 양이 많다는 것, 즉 부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동별로 한 명당 건수 수치를 구해 중앙값을 이용하여 이진 분류를 할 수도 있고 분위수를 조정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앞서 직관적으로 생각한 부족 충분 정의가 맞는지를 5월 이후 데이터를 바탕으로 부족 지역이라면 이런 패턴이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였습니다. 가설 검증을 진행할 때에는 20% 기준으로 부족 충분 지역을 분류하였으며 이를 5월 이후 로그 데이터에 적용하여 부족 충분 지역 데이터로 나눠 각각 분석에 활용하였습니다. 저희는 배달원이 부족한 경우 배차 지연이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배차 지연이 되는 경우 상황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소비자 혹은 가맹점이 배차 지연을 수용하지 못하고 중도에 취소를 하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배차 지연을 감내하고 대기한 후 배달을 받는 경우가 될 수 있겠죠. 여기서 저희는 배차 지연이 취소로 결론 나는 경우와 끝까지 기다린 경우를 나눠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취소가 된 경우에는 지역별 취소율 양상을 살펴볼 예정이며 끝까지 대기한 경우에는 취소 데이터를 제외한 지역별 배차 시간까지 걸린 시간을 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배달원이 부족하면 취소율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취소라는 것에는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저희는 그중에서 배달원 부족으로 인한 취소 건수만을 필터링 해보았습니다. 먼저 취소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 취소를 했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 케이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상황 1의 경우 접수 이후 배차가 되기 전에 바로 취소가 이루어진 케이스이며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 2의 경우 배차는 되었지만 취소가 된 케이스이며 상황 3의 경우 배달 완료까지 이루어졌지만 주문 취소가 된 케이스입니다. 세 가지 취소 유형에서 저희는 상황 1에 해당하는 데이터만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상황 2는 배차가 된 후 취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배달원 부족과는 상관관계가 적어 제외하였으며 상황 3은 음식이 도착한 이후 취소가 된 것으로 배달원 혹은 가맹점 과실로 판단하여 제외하였습니다. 그러면 상황 1의 데이터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상황 1의 접수부터 취소까지 걸린 시간의 히스토그램을 살펴보면 롱테일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때 1분 미만의 데이터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왜 1분 미만의 데이터가 이렇게 많은가 생각을 해보았더니 직관적으로 이 케이스들은 단순 변심으로 인한 취소라고 추측했습니다. 저희는 취소 유형 중에 배달원 부족으로 인한 취소만을 필터링해야 했기 때문에 1분 이상의 데이터만 활용하였습니다.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동별로 취소율을 구하였으며 5월 이후 일별 취소율 추이는 이 그래프와 같습니다. 이를 평균 내보면 부족 지역의 취소율 평균이 충분 지역의 취소율 평균보다 약 1.5배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부족 지역일수록 취소율이 더 높다라는 가설이 맞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부족 지역일수록 배달원을 구하기 어려워 배차까지 걸린 시간이 더 길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부족 충분 지역별로 배차 시간과 접수 시간을 뺀 차이값을 활용하여 일별, 동별 평균값을 도출해 주었습니다. 이를 부족 충분 지역별로 그린 그래프를 보면 이와 같습니다. 배차까지 걸린 시간은 배달원 부족 이외의 날씨, 복날, 설날 등 이벤트의 영향을 받는 지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추이는 비슷하나 부족 지역의 배차까지 걸린 시간이 비교적 더 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부족 지역이 1.75배 더 걸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가설은 부족 지역일수록 배달원의 리텐션이 더 높을 것이라는 가설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말하는 리텐션이란 배달원이 얼마나 꾸준히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배달원 대비 배달 건수가 많은 배달원 부족 지역은 배달원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이기 때문에 리텐션이 높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여 이 가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코호트 기간은 일주일 단위로 설정하여 4월 마지막 주부터 6월 중순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제일 위쪽 줄을 보시면 이제 4월 마지막 주에 일을 시작한 배달원 수가 100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부족 지역의 경우 7주 후에는 45%가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충분 지역의 경우 7주 후 36%가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면 두 지역의 차이가 잘 안 느껴지기 때문에 리텐션 평균 그래프를 그려보았는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배달원이 부족한 지역이 배달원이 충분한 지역의 리텐션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가 세운 가설인 부족 지역일수록 리텐션이 높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저희가 내린 배달원 수 대비 배달 건수가 높은 지역이 부족 지역이다라는 정의가 가설 검증을 통해 잘 정의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정의를 바탕으로 부족 지역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태블로 대시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 대시보드를 마케터가 지역별로 프로모션을 진행할 때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규 배달원을 모집함에 있어 모든 지역에 대해서 모집 프로모션을 행사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부족 지역에서 근무할 배달원을 우선적으로 마케팅을 실행할 수도 있고 예상 규모에 따라서 부족 지역의 범위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자이신 양지연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프로젝트 2번 발표를 맡은 양지연입니다. 프로젝트 2번에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 매출 예측에 대한 프로젝트인데요.
네, 저희가 한 두 번째 프로젝트는 가맹점 매출 예측 프로젝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 수요가 늘고 있지만 정확한 수요를 예측할 수가 없어서 가맹점 업주들이 재고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문제점으로 잡고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앞서 사용한 로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요, 모델링을 하고 수요 예측을 해서 그 매출 예측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고요. 매출 예측이 된다면 가맹점의 재고 관리가 효율적으로 되어서 가맹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매출을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서 사용했던 매출 데이터를 활용을 했는데요. 가맹점의 과거 1월부터 5월까지의 데이터를 트레인 데이터로 학습을 하고요. 최종 데이터를 6월 첫째 주에 매출을 예측하는 구조로 잡았습니다.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전처리 단계를 진행하고 피처 엔지니어링 단계를 거쳐 주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분석 대상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분석 대상 기준을 1월부터 5월까지 매달 영업을 실시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하였는데요. 왜 이렇게 했냐 하면 1월부터 6월 사이 폐업한 가맹점이 있을 수도 있고 새로 개업한 업체가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월부터 5월까지 매달 영업을 실시한 가맹점을 이제 골라내서 이 가맹점을 대상으로 60% 이상 영업한 스토어만을 또 골라내서 분석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처리는 배달 주문 로그 데이터를 스토어 일자별 매출합계 데이터셋으로 변환한 것인데요. 이 오른쪽 그래프가 아닌 사진을 보시면요. 1월 1일부터 1월 6일까지의 매출을 나타낸 것인데요. 여기 보면 1월 5일에 데이터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이 없는 날짜인 이 휴일도 시계열 데이터 예측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날짜를 추가해서 세일즈를 0으로 설정해서 넣어주었습니다. 네, 로그 데이터 이외에도 외부 데이터로 날씨 데이터, 코로나 데이터, 공일 데이터를 추가로 넣어주고요. 피처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시계열 피처를 추가해서 매출 예측에 도움이 되는 모델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시계열 피처는 레깅과 롤링 피처를 만들어 주었는데요. 레깅은 말 그대로 데이터를 N칸씩 뒤로 밀어넣은 것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7일 전의 매출, 8일 전의 매출, 9일 전의 매출 등 실제 매출이 얼마였는지에 대한 매출을 레깅을 해서 정보를 넣어주었고요. 롤링의 경우에는 이동 평균으로 전반적인 추세 흐름을 알아가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즉, M일을 기준으로 이동 평균을 낸다는 것은 현재로부터 1, 2, M일 전 데이터를 평균 내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목소리가 지금 떨리고 있는데 네, 그리고 전처리와 피처 엔지니어링을 한 후에 본격적으로 모델링을 진행을 했는데요.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3폴드 타임 베이스 스피릿으로 나누어서 사용했습니다. 각 폴드의 크기는 테스트 크기와 동일한 일주일로 잡고 진행을 했는데요. 그렇게 각각 폴드 나온 모델을 바탕으로 테스트 데이터를 예측해서 최종 아웃풋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모델링의 평가 척도로는 RMS-LE를 사용했는데요. 이거를 사용한 이유는 가소 예측에 큰 페널티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델링 결과를 바로 보시면요. 왼쪽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폴드 중 하나인 CB3이고요. 오른쪽은 실제 테스트 값을 예측한 결과입니다. 두 그래프 다 파란색 선은 예측 값이고요. 주황색 선은 실제 값입니다. 왼쪽의 밸리데이션의 결과부터 보면 전반적으로 추세로 잘 따라가고 있고 예측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 오른쪽의 테스트 결과를 보면 추세는 잘 따라가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가소 예측을 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스코어를 보면요. 이제 개별 CB로 이제 나온 그 아웃풋을 웨이트드 에버리지로 한 결과인 이 2.2692 값이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고, 이러한 결과를 보았을 때 저희가 설정한 3폴드 타임 스피릿으로 만든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잘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12 전략에는 문제가 없지만 현재 가소 예측을 하고 있기에 저희는 가소 예측의 원인이 무엇일까 좀 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EDA로 좀 돌아가 보았는데요. 먼저 피처 임포턴스를 확인해 보았을 때 가장 높은 임포턴스를 가진 피처는 일주일 전의 레그 데이터였습니다. 일주일 전 레그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과거 매출이 중요한 피처임을 확인을 해서 추가적으로 과거 매출에 대한 칼럼을 좀 더 추가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 시계열 데이터 구조상 테스트 데이터 기간인 최대 일주일 전의 매출만 넣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레그를 해줬을 때 하루 전의 매출 정보를 넣어주면 NA인 값이 이렇게 쭉 나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저희 매출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일주일 전의 매출, 14일 전의 매출과 같은 그런 정보들은 미래를 예측함에 있어서는 좀 더 구식의 정보, 아웃데이티드한 정보인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했던 그러한 피처 임포턴스와 이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 이 그래프를 보고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좀 더 리서치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소 예측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논문을 좀 찾아보았는데요. 이 논문은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포캐스팅으로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은 시계열 데이터로 예측을 할 때 그 고질적인 문제인 미래에 대한 피처를 넣는 것이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 리컬시브, 다이렉트 이 세 가지 방법론을 사용을 해서 이 세 가지 방법론을 앙상블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먼저 논 리컬시브부터 소개를 하자면요. 일반적인 모델링 방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했던 베이스로 사용한 것과 동일한데요. 하나의 모델로 717의 예측값이 한 번에 나오게 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논 리컬시브 모델을 사용했을 때 최근의 매출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이 생깁니다. 이러한 단점이 저희에게 적용이 되어서 최근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리컬시브 모델을 또 사용합니다. 이 리컬시브 모델의 경우에는 최근의 데이터를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6월 1일의 예측값을 6월 2일의 인풋 피처를 만드는데 또 활용을 합니다. 이렇게 하루씩 프레딕트를 해서 다음 테스트 피처로 사용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 모델의 성능이 좋지가 않다면 단계별 발생한 오차가 누적되어서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논문 구현의 방법은 다이렉트 모델인데요. 단계마다 예측 모델을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하루씩 예측을 하고 예측한 데이터를 타임 데이터로 활용해서 이 모델을 다시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이 모델 자체를 재생산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데이터 양을 늘려서 예측 정확도를 높여줄 수 있으나 그 단계별로 예측 모델을 새로 학습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면에서는 비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앙상블 하는 것을 논문에선 제안을 하고 있는데 다이렉트한 방법은 시간상 구현하지 못하고 두 가지 말했던 모델만 활용을 해서 앙상블 시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앙상블 시켰을 때 모델의 RMS LE 성능이 향상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모델 에러 애널리시스를 통해서 가소 예측한 것을 확인하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을 리서치해서 적용했던 것이 성공 요인으로 보입니다. 이 RMS LE가 줄어드는 좋은 결과를 냈지만 결과는 여전히 조금 가소 예측하고 있는 모습을 여전히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해결 방안은 기술적으로 모델을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사용한 알고리즘은 트리 기반 모델인 LGBM이었는데 이러한 트리 기반 모델은 타겟 값을 예측할 때 값의 바운더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할 때 만났던 Y의 맥스 값을 넘게 예측하기가 아무래도 좀 어려운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딥러닝 기반의 모델을 사용하면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하고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좀 더 개선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배달 수요가 늘고 있지만 정확하게 배달 수요를 예측할 수가 없어서 재고 관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매출 예측에 대한 불확실성을 문제로 삼고 이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 모델을 성공적으로 만들었고 이러한 모델이 서비스화가 된다면 가맹점들에게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때까지 공덕 이치였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이게 매출 데이터 같은 경우가 되게 재밌는 게 업종별 시저널리티를 고려해야 돼요. 그리고 시저널리티를 고려해서 사이클릭을 설계를 해서 고려를 한 다음에 구간을 나누고 그 다음에 롱텀, 숏텀에 대해서 디펜던시를 고려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논문에서 봤던 리커시브 다이렉트 이게 그런 측면이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게 뭐냐면 업종별 시즈널리티를 고려를 해가지고 구간을 나눠서 어떤 구간은 리커시브하게, 어떤 구간은 넌리커시브하게, 어떤 구간들은 다이렉트하게 이렇게 무빙 에버리지 텀으로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서메이션을 하는 그런 측면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출 데이터라는 게 되게 재밌는 게 업종별로 사이클릭이 달라요.
그러니까 휴가 때 많이 먹는 게 있고 그러니까 여름에 많이 먹는 게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특성을 튼다는 얘기죠. 그런 그게 업종별. 그래서 그렇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분석하셨던 방법은 되게 기본적인 베이스라인이신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좀 부분이 상반기 데이터를 가지고 하반기를 예측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게 어떤 업종이냐라는 거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향후에 분석하실 땐 그런 걸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발표 되게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푸드 카테고리가 15개가 있어서 그 푸드 네, 카테고리별로 밸리데이션을 또 따로 세팅을 해줬었거든요. 네. 그 푸드 카테고리별로 그 매출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델링을 설정을 해줬었는데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 설명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푸드 네네. 카테고리 16개를 어떻게 데이터를 어프로치를 했고, 어떻게 사이클릭을 가정을 했고, 어떤 식으로 트레이닝, 테스트, 밸리드를 나눴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컴퓨팅해서 분석을 했고, 컴퓨터 매트릭스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어프로치를 해서 분석을 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오케이인데, 그런 게 잘 안 보였던 거예요. 저희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델링을 했었을 때는 푸드 어, 카테고리별로 매출을 확인을 해서 이러한 것들이 좀 그 계절별로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해서 업종별로 이렇게 나눠서 모델링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그 장표에는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아니, 근데 그게 메인, 네, 그렇게 저희 했으면 되게, 그 부분이 메인이거든요. 그 부분이 저는 메인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 잘하셨네요. 그럼 잘하셨네요. 제가 몰라가지고. 모델링에서 말하고 싶었던 게 시계열이어서 좀 더 그 과거에 그 최근의 데이터를 좀 더 반영을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발표를 진행한 거였어가지고 그 시간이 아, 부족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조금 생략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그, 부분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아니, 그 개인적으로.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생하셨네요.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일단 다른 팀들에 비해서 이게 도메인 지식이 많이 들어간 그런 피처 엔지니어링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러니까 모델링 부분이 아니라 좀 피처 가공하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신 것 같고 그런 부분을 되게 인상 깊게 봤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거는 RMS LE를 이제 평가 속도로 사용을 하셨는데 그게 RMS LE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모델이 성능이 괜찮게 나온다라고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어떤 정도가 되면 이제 괜찮은 성능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약간 염두에 두고 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 정도까지는 베이스라인 모델 그 RMS LE가 어느 정도 라인에 나왔을 때 괜찮다고 생각하기보다도 그냥 이 값이 줄기를 바라면서 좀 모델링을 한 결과가 있어서 그냥 값이 줄면 좋겠다 하고 계속 모델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선을 정해두고 하진 않았어가지고 그런 부분 좀 더 개선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레퍼런스로 삼을 수 있는 모델이나 다른 뭐 베이스라인 모델들을 좀 세팅을 해두고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배달을 주제로 두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과정을 좀 진행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앞에 부분에서는 가설 세 가지를 도출하고 그걸 이제 수리 통계적으로 좀 확인하는 과정을 좀 하셨는데, 저도 듣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생각했던 그 커먼 센스랑은 약간 좀 상이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배달원의 어떤 리텐션이 더 높다라는 그 가설도 반대로 생각하면 그 배달원들은 좀 그 배달 건수가 많이 생기는 일이 많이 있는 곳으로 좀 몰리지 않을까? 거꾸로 이제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제 그거 이제 그 수리적으로 정리한 걸 보니까 그런 가설도 좀 재밌게 저도 좀 와닿아서 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모델 두 번째 이제 매출 예측이라는 거, 이 모델링을 하실 때 일단은 그 결과를 떠나서 모델링 과정에서 이렇게 발생할 만한 문제를 도출을 사전적으로 해내고 이것들을 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지 해서 이제 하나씩 좀 이렇게 붙여서 해보시고 하는 그런 그 방향이나 이런 그런 과정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결과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얘기해야겠지만, 그리고 이제 매출이라든가 수요 예측 같은 거는 뭐 실제 필드를 나중에 나가시면은 굉장히 많이 당면하게 되는
문제거든요. 시계열적인 것도 있고 경제 데이터이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이제 매출 같은 것도 되게 힘들어요. 실제 가보면 워낙 변수들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좀 다양한 변수를 좀 써보려고 해도 어떤 거시적인 상황도 있고 또 뭐 불매운동 같은 이런 일시적인 그 우발적인 상황들도 막 일어나기 때문에 이 매출을 우리가 특정하게 잡아놓은 변수 풀로서 뭔가 해석해 내기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과제를 해보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뭐 잠깐 나왔지만 뭐 이럴 때 이제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그 Y 변수, 매출이라고 하는 변수를 지금 뭐 데일리를 쓰신 건가요? 일간 매출인가요? 지금 쓰신 거는?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그 매출 데이터를 쓰신 건 이제 데일리 데이터세요? 네네네, 맞습니다. 월간이에요, 데일리. 네, 그럼 이제 데일리 일별 데이터 같은 매출입니다. 그다음에 이걸 이제 그 라인을 그려보면 되게 뾰족뾰족할 거예요, 아마. 근데 그것들을 이제 보통 이제 시계열 모델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스무딩 한다고도 표현하고 뭐 평화를 한다고도 표현하고 뭐 디노이징 작업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뭐 마사지 좀 해와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이 Y 데이터를 좀 이렇게 부드럽고 뾰족뾰족한 걸 좀 이렇게 펴주면 트렌드가 생기게 펴주고 나서 똑같은 이제 그 독립 변수들을 대입하면 좀 결과가 잘 나오거든요. 뭐 그런 테크닉들도 있고 이거는 이제 컨셉이 뭐 완벽하게 틀리는 것보다는 유사하게라도 맞추자라는 거예요. 워낙 이제 매출의 어떤 변동이 높고 맞추기가 어려워서 이제 그런 것도 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밸리데이션 셋 같은 것도 아까 이렇게 했지만 최근에 트렌드가 되게 중요한 것들도 있잖아요. 과제를 하시다 보면 나중에 이제 현장에 가셔도 그런 게 많을 텐데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트레이딩 셋, 밸리데이션 셋, 테스트 셋 이렇게 데이터를 잘라서 뭔가 작업을 보통 많이 하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롤링도 하시고 무빙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최근의 데이터가 중요한 경우에는 밸리데이션 셋을 아예 앞에 보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때가 있어요. 밸리데이션 셋을 맨 앞 기간으로 보내고 그 모델 그 트레인 하는 거를 최근의 기간까지 바로 학습을 하고 그거를 바로 리얼월드 테스트로 적용하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해보면 좀 수치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그 방향이나 이런 거 굉장히 저도 좋게 잘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리텐션과 관련해서 저희도 이제 왜 블루 지역이 그렇게 나왔을까를 더 분석을 해보기도 했는데요. 이제 뭐 수입이나 이런 거에서는 뭐 레드랑 블루라고 뭐 차이는 없었고 더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돈을 더 실제로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블루 지역 같은 이제 그 부족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해야 하는 양이 많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문이 뭐 10건이 들어왔을 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유지가 잘 되는 게 아닌가라는 저희의 그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유지가 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신 내용이 있었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답변해 네,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 그 발표 저도 잘 들었고요. 특히 이제 가설 부분에서 리텐션 분석한 게 되게 좀 인상적이긴 했어요. 리텐션이 사실 되게 중요한 지표여서 네네. 뭐 현업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지표인데 좀 관점을 좀 다르게 리텐션을 보긴 하셨는데 좀 재밌게 좀 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매출 분석 쪽에서 좀 아이디어를 좀 드리자면 우선 앙상블을 좀 하신 부분들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선 예측도 중요한데 사실 분산 추정이 중요하잖아요. 모델에서. 프리딕트 인터벌이라고 하죠. 근데 양상블을 해버리면 인터벌을 알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양상블보다는 개인적으로는 하나의 모델로 좀 완성도를 높이는 게 아마 실제로 하실 때는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피처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 아마 후자의 부분에서 리서치를 더 하신다고 하는 부분에서 LSTM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LSTM에서도 지금 제가 아는 범위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모델이 하나 있어요. 그 말씀드리려고 제가 오늘 나왔는데 딥AR이라고 해서 그 AWS에서 제공해지는 딥러닝 시계열 알고리즘이 있거든요. 딥AR이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시계열의 카테고리라든지 아까 이제 카테고리 있을 때 있다고 하셨잖아요. 카테고리라든지 시계열의 피처들을
공분산 피처로 넣을 수 있는 방식으로 AWS에 밀고 있는 프리딕티브 모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지금 문제 적용시켜 보시면 나름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까 감사합니다. 전에 주신 앙상블 하기 전에 하나의 모델로 하는 게 더 성능이 좋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정확히 어떤 식인 건지. 그러니까 하나의 모델에서 성능을 끌어올리시는 게 나중에 합쳐놓으면 어떤 모델에 영향을 주는지 정확하게 알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예측값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예측값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실제로 하는 문제는 인터벌을 좀 알아야 실제 유의미한 정보를 알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적을 꼭 딱 프리딕트한 뭐 하나의 값을 맞추는 것보다는 인터벌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모델을 워킹 시키려면 그 시계를 사실 좀 어렵잖아요. 어려운 만큼 좀 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모델에 좀 초점을 두시는 게 작업하시기 좀 편리하실 것 같아요. 논 리컬시브와 리컬시브 하나의 두 가지 모델로 사용했었을 때는 논 리컬시브보다는 리컬시브가 좀 더 좋았고 논 리컬시브와 리컬시브를 앙상블 했었을 때 결과가 좀 더 좋기 때문에 앙상블 하는 게 더 낫다라고 결론을 지어서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렇게 치자면 뭐 리컬시브만 좀 더 향상을 시키는 게 더 나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네. 혹시 하시는 한쪽 건가요? 모델에 더 튜닝하는 게 아무래도 작업 실제로 하실 때 개발을 하게 된다고 하면요. 그 실제로 스모도 더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개를 합쳐버리면 네네네. 뭐가 더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런 네네네.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네. 첫 번째 배달 라이더 수요에 관한 데이터 분석에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배달 라이더 수요 분석에 있어서 좀 단점이 배달 라이더에서 발생한 데이터 위주로 좀 분석을 진행을 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지역적 특성이나 혹은 소비자 특성 이런 영향이 또 배달 라이더 수요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셨는지 그러면 다시 요약해서 여쭤보자면 예를 들어 해당 지역에 하천이 있거나 고속도로가 있거나 혹은 배달 라이더들이 기피하는 카테고리 음식점이 많거나 그러한 지역적인 특성 또한 라이더 수요에 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의 관점으로 또 분석을 진행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해당 지역을 더 그렇게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진 않았고요. 저희는 있는 데이터 선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부족한지 충분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만든 분석이어서 사실 그 부분은 나중에 이거를 마케터들이 진행할 때 더 이제 추가적으로 분석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문 있으신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